밤 11시 침대에 누워서 친구 인스타를 보다가 손이 멈춥니다. 내가 지난주에 산 그 가방이 친구 사진에 찍혀 있어요. 똑같은 브랜드, 똑같은 색깔. 아, 이건 우연일 수도 있지. 근데 그 전주에는 내가 바꾼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했고, 그 전달에는 내가 추천한 카페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올렸고,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짜증인지 불안인지 모르겠어요. 화면을 끄고 천장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 혼자 예민하게 구는 거 아냐? 오늘은 여러분이 느꼈던 이 찝찝하고 소름 돋는 감각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친구가 나를 따라 한다는 걸 처음 눈치챘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우연이겠지. 취향이 비슷한가 보다. 근데 한 번, 두 번, 세 번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워집니다. 내가 말한 표현을 똑같이 쓰고, 내가 좋아한다고 한 걸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고, 심지어 내 말투까지 닮아가는 게 느껴져요. 이상한 건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. 제가 나를 따라 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되게 자의식 과잉인 사람처럼 들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혼자 사귀게 됩니다. 내가 오해하는 건가?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느낌은 더 선명해져요.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, 내 선택 하나하나가 복사될 것 같은 느낌.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. 이것도 따라하면 어떡하지?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나를 좋아해서 따라하는 건가? 아니면 나랑 경쟁하려는 건가? 이 혼란스러운 감정,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건 단순한 미러링이 아니에요. 미러링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 행동을 따라하면서 친밀감을 만드는 건데, 지금 이 상황은 그 선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. 이건 자아 침범이에요. 그리고 그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대체 왜 저 사람은 나를 따라 하는 걸까요?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예요. 195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.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확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. 내 선택이 맞는지, 내 취향이 괜찮은지,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을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 모습을 확인하려고 해요. 문제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은 타인의 모습을 통째로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거울방을 상상해보세요. 사방이 거울이라 내 모습이 계속 반사되는 공간. 근데 거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진짜 나인지 헷갈리는 상태. 과도하게 타인을 모방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. 자기 안에 확고한 자기 이미지가 없어요. 그래서 밖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선택을 복사하면서 이게 나야 라고 느끼려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의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너를 따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안전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왜 하필 나를 따라 하는 걸까요?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동경입니다. 상대는 나한테서 자기가 갖고 싶은 뭔가를 봤어요. 그 뭔가가 부러워서 그걸 갖고 싶어서 나를 따라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. 이게 좀 더 복잡한데요. 상대는 나를 동경하는 동시에 나를 경쟁 상대로 봅니다. 내가 뭔가 하나 잘하거나 돋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자기한테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이 해요. 차이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평준화 욕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쉽게 말하면요. 너랑 나 사이의 차이가 불편해서 그 차이를 없애려고 너를 따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행동은 애정보다는 불안에 가깝습니다.
상대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거예요.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겁니다.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모방 행동이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.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따라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상해집니다. 내 선택이 내 것이 아니라 상대와 공유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내 정체성이 희석되는 느낌. 그리고 이건 일방적입니다. 나는 상대를 따라 하지 않는데 상대만 나를 따라 해요. 이 불균형이 관계를 점점 불편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. 상대가 나를 따라 하는 건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. 상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. 이걸 알면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.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. 나는 이게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?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? 아닙니다. 이 불편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자아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나와 타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. 이 선 안쪽은 나만의 영역이에요. 내 생각, 내 감정, 내 선택, 내 취향. 이 선이 명확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.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선택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끼죠. 근데 누군가 이 선을 계속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? 불안해집니다. 내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친구가 나를 따라하는 건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행동입니다. 내가 고민해서 선택한 것들이 복사되면 그 선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처럼 느껴져요.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감각. 이건 단순히 물건이 겹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정체성이 도용당하는 느낌에 가까워요. 그리고 여기서 더 불편한 건 통제권이 없다는 겁니다. 내가 뭘 선택할 때마다 상대가 그걸 따라 할지 말지 예측할 수 없어요. 내 다음 행동이 감시받는 것 같고 내 취향이 테스트당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선택을 숨기고 싶어집니다. 새로 산 물건을 SNS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좋아하는 걸 말하기 전에 망설이게 돼요. 이건 자기 검열입니다. 내 공간에서조차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. 그리고 이 모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요. 친구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닐 텐데 내가 너무 작은 일에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? 이걸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? 이 죄책감 때문에 더 참게 됩니다. 그리고 참으면 참을수록 불편함은 쌓여요.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에요.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.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.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내 선택이 온전히 내 것이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. 누군가 그걸 계속 흔들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. 그리고 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건 여러분 안에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다는 뜻입니다.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거예요. 오히려 이걸 못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. 이건 여러분 자신이 보내는 신호입니다. 지금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해요.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기록입니다. 내가 진짜 예민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패턴이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세요. 언제, 무엇을, 어떻게 따라 했는지. 최소 5개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가 모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. 이 기록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.
하나는 내 감정을 검증하는 것, 다른 하나는 나중에 대화할 때 근거로 쓰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작은 경계 설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갑자기 큰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. 대신 일상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친구가 그거 어디서 샀어? 라고 물으면 전처럼 바로 알려주지 말고 온라인에서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라고 살짝 경계를 치는 거예요. 내 선택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덜 공유하는 겁니다.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건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에요. 상대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복사하는 상황이라면 정보를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. 세 번째는 직접 대화입니다.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절대 너나 따라 하지마 라고 비난하듯 말하면 안 돼요. 상대는 자기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난으로 들리는 순간 방어적으로 변합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요즘 내가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자꾸 겹치잖아. 나는 내가 나랑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걸 보고 선택하는 건지 궁금해. 이렇게 질문 형태로 꺼내면 상대도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나는 내 선택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껴야 편한 사람이거든.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샀는지, 어디 갔는지 조금 덜 공유하고 싶어. 이해해 줄 수 있을까? 이건 공격이 아니라 경계 설정입니다.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. 상대가 이걸 이해 못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건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신호입니다. 건강한 친구라면 내 경계를 존중할 거예요. 네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. 대화를 해도 상황이 안 나아지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.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SNS에서 내 일상을 덜 공유하고 연락 빈도를 낮추는 겁니다. 이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거리가 생기면 상대도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되고 나도 내 선택이 복사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내 일상이 심하게 위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 특히 상대의 행동이 점점 더 집요해지거나 내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. 상담을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져요. 한쪽이 계속 침범하고 한쪽이 계속 참으면 언젠가 폭발합니다. 경계를 세우는 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. 친구가 나를 따라하는 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입니다. 그리고 그게 불편한 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지키려는 건강한 신호예요.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. 정보를 조금씩 덜 공유하고 필요하면 대화로 내 불편함을 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리를 두세요.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만약 이 상황이 오래 지속돼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의 선택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